안나푸르나 구조수색 현장 책임자가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2곳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허인 날씨와 눈사태 위험 등 삼중고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른바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현지 시각 22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우한 폐렴이 국제적인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의 세금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첫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조국 사태 이후 또다시 공정 문제가 총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설을 맞아 조계종에 육포를 선물하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명희 의원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 정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신변안전은 북한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한국인 교사 4명이 실종된 지 닷새째인데요. 현지 구조수색 현장 책임자가 실종자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 2곳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기상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날씨 예측이 어려운 데다 눈이 많이 쌓여 있고 눈사태 위험도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하늘 아래서 내려다본 안나푸르나 지역입니다. 눈이 쌓여 온통 하얗습니다. 길이 어디인지 찾기 어렵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듭니다. 눈사태로 실종된 7명을 찾기 위한 구조수색 작업은 항공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사고 추정 지역을 중심으로 헬리콥터에서 금속 탐지 장비를 동원해서 수색했습니다. 실종자의 휴대전화나 시계 등의 금속을 탐지하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전문 구조 그런 사람이 어디 묻혔을 때 찾아내는 그런 기계를 이 사람들은 헬기를 타고 가서 그쪽 지역을 서치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기계에도 보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 가까이 가니까 그런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탐지 신호가 들어온 곳은 2곳으로 수색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붉은색 표시를 남겼습니다. 실종자 7명 가운데 6명은 눈이 많이 쌓인 쪽에 나머지 1명은 적은 곳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네팔 구조수색 당국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품 등도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현장 날씨가 변화무쌍한 데다 눈이 많이 쌓여 있고 눈사태의 위험이 매우 커서 수색 작업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눈이 적게 쌓인 곳은 1, 2주 지나면 녹을 것으로 보이지만 많이 쌓인 곳은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등 여러 기관이 총력 제조로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다면서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면 현장에 주민과 경찰 등 인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팔에서 눈사태 사고를 당한 교육봉사단은 현지 일정을 출발 전에 변경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변경된 일정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갖고 있던 네팔 교육봉사단의 일정표입니다. 3일차에 현지 학교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지 학교 휴교 문제로 계획은 출발 전부터 변경됐습니다. 문제는 충남교육청이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이 일정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된 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육청은 사고 초기 교사들의 트래킹 시작 날짜와 사고 장소를 잘못 발표해 뒤늦게 정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준비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일정을 컨설팅해줬지만 이후 변경된 일정표는 일일이 보고받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증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 교사들의 해외 교육봉사단 경비는 교육청이 80%를 지원하고 이후 평가도 합니다. 하지만 연수 기간에는 용역을 준 여행사와 교사들에게만 사실상 모든 책임을 맡기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걸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이나 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검토를 원점에서부터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해외 교육봉사가 교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봉사단 일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정작 교사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고열 등 관련 증상을 보여 격리돼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9일 저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명이 숨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현지 시간 22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WHO는 위원회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가 국제적인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2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5.4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낮아 제법 추운데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5.4도, 대전은 영하 4도, 광주는 영하 1.8도, 대구는 영하 1.3도로 전국이 영하권입니다. 낮 동안 아침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와 부산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설 연휴 첫날인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방을 시작으로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영동과 남해안, 경북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대검찰청 간부들의 이른바 상갓집 파동의 여파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고 한국당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치 할 말을 하는 기계 있는 검사로 보이고자 하는 이면에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당은 심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 있다는 문 대통령이 정치 검사에게 무혐의 지시를 했습니까? 조국의 유재수 감찰무마는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되고 법치주의 후퇴시켰다고 인정한 사안입니다. 심각한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반부패 부장이란 사람이 무혐의 주장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유린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이 문희장 지역구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세습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나왔는데 조국 사태 이후 또다시 공정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인 문석균 경기도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은 출마 선언을 위해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문 부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세습 논란에 아빠 찬스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펴낸 책 제목 자체가 그 집 아들입니다. 나이가 50이 돼서 세습이니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저도 이제 혼자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축사를 보낸 정치인들도 한결같이 아버지인 문희장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문석균에게는 생부고 저에게는 정치적 아버님 그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10년간 제가 모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인연이 되어서 정치를 시작했고 20년 전에 양주에 처음 민주당 이빨 뽑고서 그 집 아들, 네 집 아들입니까? 바로 육상 국회의원 아버지 문희상 의장님이십니다. 바로 그 집 아들입니다. 문석균 부위원장님의 부친이신 문희상 의장님과 저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님은 과거 민주화운동 시대부터 문 부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은 문희장이 6번 당선돼 세습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당 시 문희장이 지역구 세습을 위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며 공세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아들 공천 똑똑히 보세요, 똑똑히. 국회를 이렇게 만드니까 당신 역사의 죄인이야. 여당 지도부 공개회의에서도 처음으로 문 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공정이 시대 정신인 만큼 지역구 대물림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민주당은 해당 지역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했지만 비판이 거세지면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문희장과 문 부위원장은 세습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사태로 불거졌던 공정이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논란이 문 부위원장뿐 아니라 20대 국회에만 여야 통틀어 10여 명에 달하는 2세 정치인들로 향할지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설을 맞아 조계종에 선물을 보냈는데 다름 아닌 육포였습니다. 한국당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해 회수 조치를 하고 황교안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지난해 합장 논란에 이어서 또다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설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에 명절 선물을 돌렸습니다. 지난 17일 조계종 종단 대표 스님들에게도 선물이 도착했는데 다름 아닌 쇠고기를 말린 육포였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백화점 육포 선물 세트가 배송된 뒤 한국당 측에서 연락이 와 모두 회수해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한국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원래 조계종에는 한과를 보내려던 계획이었지만 배송업체와의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직접 사과하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계종에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경위를 철저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각적인 사과에도 논란은 황 대표의 종교 편향성 비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대표가 지난해 5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해 불교식 예법인 합장을 하지 않았던 일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불교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정말 불교계면 불교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그 행동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지만 극우 기독교 집회 참석 전력과 맞물리며 한동안 잠잠했던 황 대표의 종교적 편향성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이번 육포 논란과 관련해 김명현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황교안 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도 아니라면서 구체적인 관광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관련해서는 북측 당국과 포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북한 개별 관광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측에서 북측으로 직접 가는 방식, 중국 등 제3국을 거치는 방식,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남북 왕래 프로그램입니다. 북한 개별 관광이 시작되면 이산가족과 실향민 등의 방북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 경제도 살리고 신규 관광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건 사고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비해 신변 안전 보장을 확인하는 합의서나 계약서가 체결된 경우에만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된다면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 안전 보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변 안전 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국민의 어떤 신변 안전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이고 유효한 그러한 어떤 보장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은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비자 방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초청장 없이 비자 발급만으로도 방북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는 데다 개별 관광 추진에 제동을 거는 미국발 메시지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관광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체제 선전용 대형 세트장 관람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공사의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수용해 열차 운전 업무 지시 거부를 유보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공사의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시는 공사가 위법을 저지르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의 열차 운전 업무 지시 거부 유보로 오늘 서울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생전의 공가를 떠나 고인의 도전 정신을 추모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양국 경제에 큰 족적을 남긴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계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먼저 찾았고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고인의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수성가에 지난한 그 과정을 아시는 창업세대 거의 마지막 분이신데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롯데를 이루셨을까 하는 데 대한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고인의 명복을 기리는 마음입니다. 오래 기업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원로 기업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제는 전설적인 기업인이 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화를 보냈고 김영호, 박기태 전 국회의장도 빈소를 찾는 등 정치권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직접 빈소를 찾아 마지막 창업 1세대의 별세를 내도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주역들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또 그 어른마저 떠나시게 돼서
그에 대한 애도를 표하러 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 외교관들도 빈소를 찾아 신전 명예회장에 별세를 애도했습니다. 그룹 승계나 롯데월드 타워 인허가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한국 경제 발전에 신 명예회장이 남긴 족적은 분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인에 대한 사후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조문객들은 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고 명예회장은 맨손으로 일본에 건너가 한일 두 나라에 걸쳐 롯데라는 거대 기업을 일군 대한해협의 경영자였습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경영과 두 아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은 지난 1921년 울주군에서 10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21살 때 단돈 83엔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며 화학을 공부해 비누와 크림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이후 풍선껌으로 성공을 거둔 신 명예회장은 1948년 자신이 좋아하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여주인공의 이름을 딴 롯데를 설립합니다.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며 승승장구하던 신 명예회장은 한일 수교 이후 고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고 호텔과 백화점, 롯데월드를 세우며 유통과 관광산업에 기틀을 다졌고 건설과 석유화학까지 진출해 자산규모 115조 원, 재계 5위로 키웠습니다. 평소 기업을 통해 국가에 기여한다는 기업보국의 기치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달마다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셔틀 경영을 하면서 평생의 꿈이었던 123층 롯데월드 타워를 30년 만에 완공했지만 말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 회장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그룹 전체는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롯데그룹을 반전하냐. 안타까운 못 살고야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70년간 롯데그룹을 키워왔습니다. 폐쇄적인 경영 방식으로 비판받아온 신 명예회장은 2017년에는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에다 치매를 앓고 있던 까닭에 수감 생활은 피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그리고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유미 씨까지 이남 이녀를 두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유통왕국 롯데그룹을 일궈낸 신격호 명예회장. 99세를 일기로 유통 거인, 최고의 디벨로퍼, 비운의 황제 등 숱한 수식어와 함께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쪽방촌은 아주 좁은 주거 공간에 부엌과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살기에 큰 불편함이 있죠.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쪽방촌 주거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주변, 빼곡히 들어선 고층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오래된 집, 쪽방촌입니다. 지난 1970년대 자리 잡은 쪽방촌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밀려 가난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3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일대입니다. 월 평균 22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과 난방 등이 취약한 주거 환경입니다. 이런 쪽방촌이 주거와 복지, 상업지구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우선 이 일대 10,000제곱미터의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포함해 모두 1,200채를 짓습니다. 새로이 마련되는 임대주택은 주거 면적이 4.8평으로 2 내지 3배 넓어지고 큰 부담이었던 월 임대료도 월 3, 4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주민들의 자활과 취업을 지원하는 복지센터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동안 무료 급식과 진료 등을 제공한 쪽방촌 내 돌봄 시설도 지원합니다. 집만 생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총체적이고 또 유기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력하신 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이분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신혼부부 등이 입주하는 행복주택 단지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됩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구 계획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오는 2023년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영등포를 시작으로 전국의 쪽방촌 9곳에 대한 정비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장소이자 강원도 재정의 최대 애물단지였던 평창 알펜시아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핵심 시설이자 경기 개최 장소였던 평창 알펜시아.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1조 원을 넘게 들여 만든 알펜시아는 막대한 부채 덩어리이자 강원도 재정의 블랙홀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남은 은행 빚이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든 매각하려고 정부는 물론 국내외 기업과 접촉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애물단지였던 평창 알펜시아는 결국 외국계 자본과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제 투자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킨리 컨소시엄 그룹으로 현재 논의 중인 매각 금액은 은행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는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알펜시아를 오늘 순간부터 공개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는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때문에 남아있는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맥킨리 측은 알펜시아 매입 후 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460만 제곱미터 부지에 4계절 스포츠파크와 휴양시설, 호텔 등을 갖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알펜시아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강원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각까지는 자산평가 합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석 달간 회계 실사를 거친 뒤 내년 5월까지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한 폐렴의 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전시관을 7배나 확장해 이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승무직원의 12분 연장 근무를 두고 갈등을 빚은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갈등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운행이 중단될 뻔했던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사망자가 1명이 더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19일 저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명이 숨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13일 입원해 호흡 곤란 증세를 치료받던 89살의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고혈압과 당뇨 등 기본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한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염자 198명 가운데 25명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현재 우한시에서 격리돼 입원 치료를 받는 169명 가운데 35명은 중태며 9명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환자가 우한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른바 우한 폐렴 환자가 217명으로 급증하며 중국 전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 베이징과 광둥성 선전에서도 환자가 나온 데다 특히 중국 최대 명절인 음력 설을 앞두고 대이동이 시작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현재 중국의 우한 폐렴 환자는 모두 21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우한 198명, 베이징 5명, 광둥성 14명 등입니다. 이 밖에 스촨성, 윈난성, 상하이, 광시자치구, 산둥성 등 7명은 의심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중국 내 우한 이외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에서도 우한 폐렴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특히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우한 폐렴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감염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앞뒤에 근접해 앉은 승객과 환자를 담당한 승무원 등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에 명단이 통보돼 능동 감시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격리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격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전염력의 크기냐 이런 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중국 최대 연휴인 춘제와 우리나라 설 명절을 맞아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하거나 중국으로 다녀오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역은 물론 지역 감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고 시도에도 방역대책반을 가동해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병원을 방문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진에게 중국 방문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전시관을 확장 이전해서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새해 첫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예전보다 비중 있게 거론하면서도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한국은元来基本的価値と戦略的利益を共有する最も重要な隣国であります。 한국과 긴밀한 연대라는 짧은 언급이 전부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관계 개선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약속을 깼다는 기존 주장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독도를 걸고 넘어지며 또 일본 땅이라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때마침 일본 정부는 세 단장을 마친 영토 주권 전시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자료들이 전시관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습니다. 영토 주권 전시관은 앞서 2018년 1월 도쿄 히비야 공원 안에 있는 옛 건물 지하 1층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시관이 지하에 위치한 데다
접근성이나 전시 공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제기되자 2년 만에 이곳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지하에서 벗어나 1층과 2층에 마련된 이른바 독도 왜곡 전시관은 이전보다 7배나 넓어졌습니다. 독도 왜곡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일본이 러시아, 중국과 각각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4개 섬과 센카쿠 열도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전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예대 정부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하고 전시관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어제 소마 히로이라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조치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요구하는 등 외교 채널을 통한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의 수색 작업을 지휘하는 현지 책임자가 실종자 매몰 추정 지점 2곳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간다키 프라데시주 카스키군의 카르키 경찰서장은 어제 오후 안나푸르나 인근 포카라에 마련된 한국 현장지휘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수색 작업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또 눈이 내리면서 일찍 종료된 건데요. 수색 작업이 20일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실종 나흘째, 눈사태가 일어난 지점 주위로 아침부터 수색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군용 헬기에 네팔군 구조 인력과 경찰, 우리 외교부 직원과 대사가 탑승했고 실종자 가족도 별도로 사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현재 헬기 수색은 시작되었지만 좀 더 신속한 구조와 수색을 위해서 헬기 지원과 현지 산악 지리를 잘 아는 네팔의 현지 전문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따로 헬기 수색에 나선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금속 탐지 장비에서 반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수색에서 레인코트 같은 게 보였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드론은 정비가 더 필요해 띄우지 못했고 도보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확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팔 경찰과 주민 수색 대원 등 50여 명으로 도보 수색팀을 꾸렸지만 경사가 가파르고 추가 눈사태 위험이 있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게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라 아차야 네팔 관광부 담당자는 날씨 때문에 수색에 20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수색대원은 날이 갠 뒤에도 눈이 녹으려면 몇 주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차 지원단을 네팔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수색이 20일 정도 걸린다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는 돌아오는 티켓을 끊지 않았습니다. 기상 악화로 오후 일찍 수색 작업이 종료된 가운데 속절없이 하루가 또 지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한결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5.4도, 철원이 영하 10.8도, 광주도 영하 1.9도로 남부지방까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남서풍이 유입이 되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4도, 광주 10도로 일교차가 10도가량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은 모습입니다. 낮 동안에도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공기질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경기 북부 지역만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대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영동과 영남, 전남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4도, 대구 8도, 광주와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을 시작으로 모레면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설 연휴 첫날 영동 지방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안철수 전 의원이 호남을 찾아
바른정당과 손을 잡았던 과거에 대해 사과하며 중도신당 창당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보수당과의 1대1 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통합 논의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안철수 전 의원은 곧바로 광주로 향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과거 유승민계와의 합당에 대해 사과하면서 국민의당 바람 진원지의 민심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아닌 중도 세력을 모아 몸집을 불리겠다면서 중도신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 노선과 맞다면 많은 분들 힘을 구하겠습니다. 이합 집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호남계 대한신당은 안 전 의원에게 두 번의 녹색 바람은 없을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번 주말에 있으면서 광주에 이틀 있었어요. 근데 안 이올시다예요. 안 전 의원이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중도까지 아우르는 보수 통합을 노렸던 자유한국당은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통합을 위한 1대1 협의체를 만들자는 새로운 보수당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 양당 간 협의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을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양당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 보수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공화당도 통합의 대상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새 보수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우리공화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극도로 반발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원천적으로 모든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공화당뿐만 아니라 다른 세력도 보수재건 사무실에 동의하면 저희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중도신당 창당 의지를 굳건히 한 안철수 전 의원, 통합에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당과 새보수당. 어느 세력들이 어떤 수준까지 선거를 함께할 수 있을지 엄청난 수싸움 속에 야권 재편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간추린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4.15 총선 예비후보 적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검증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전 대변인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현장조사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66제곱미터 아파트 100만 호를 각 1억 원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존 분양 위주 민간 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공공의 자산 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 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정의당 신장식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검찰이 이번 불기소 사건을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항고를 기각할 경우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는 등 사건이 엄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소환인데 송 시장이 출석하고 귀가하는 모습은 모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을 상대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핵심 공약이 마련되는 과정에 청와대 등 여권의 지원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준비 모임 관계자들과 함께 장완석 당시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선거 전략과 공약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고 동석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과 장 전 행정관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송 시장은 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을 맡아 공약 수립과 이행에 도움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송 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는 과정에 청와대가 경쟁자에게 자리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도록 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한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황 전 청장은 총선 예비후보 일정 등으로 다음 달 초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청와대의 송철호 선거지원 과정 전반에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만간 임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과 관련해서 여권 인사들이 금융권을 잡기 위해 유재수 전 부시장이 필요하다며 구명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전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라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구명 청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무마시켰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재수의 비위가 정권 초기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찰을 지휘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는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감찰 무마를 제안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 전 비서관이 거부하자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다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처럼 유재수 전 부시장 구명에 적극 나선 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나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여권 인사들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인사임을 내세워 구명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금융위 국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감찰이 없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감찰 내용을 알려달라는 금융위에는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다며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감찰 종료 뒤에 가벼운 조치를 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 허구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강하게 비판한 상태입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운행이 중단될 뻔한 서울 지하철이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공사 측에 운전 시간 원상 회복 조치를 수용해 지시 거부를 유보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투쟁, 불법 규정, 도시교통실 규탄한다. 승무 직원들의 하루 운전 시간을 12분 늘려 4시간 42분으로 조정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벽 4시를 위해서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 열차부터 전면 작업 거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날 불법 파업이라면서 민영사 책임까지 묻겠다던 사측은 결국 저만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루 12분 늘린 운전 시간을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울러 파업 결행 시 예상되는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세울 뻔했던 12분. 노사의 입장은 지금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노조는 겨우 12분이 아니라 공정과 안전이 본질이라면서 사측이 노동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렸고 이로 인해 운전시간이 1시간, 2시간씩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운전시간 12분을 늘려도 기존의 노사 합의 등에 부합하고 코레일이나 부산지하철 등 다른 기관에 비해 여전히 평균 운전시간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일단 운전시간 12분 연장과 관련한 노사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동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노조와 휴일 근로수당 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는 사측의 시각차가 여전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화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지역 개별 관광 방안을 각신문 1면에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북한 관광 밀어붙이기. 조선일보는 북한의 호응조차 없는 데다 신변 안전 보장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북 올림픽 구상은 그림의 떡, 문 대통령은 라라랜드에 살고 있다는 외신 기사도 함께 배치했습니다. 반면 한국일보는 정부가 휴전선 넘는 남북 직접 관광 카드, 즉 국민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북한을 방문하는 청사진을 꺼냈다. 또 한겨레 신문은 제재를 피할 3가지 카드를 꺼냈다며 온도차를 나타냈습니다. 일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윤과 성윤 대결이 상갓집 소동 불렀나? 초유의 검찰 상갓집 파동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과 친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라인의 세력 다툼이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유재수는 우리 사람이니 봐주자.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을 통해 확인된 검찰 수사 내용 전했습니다. 친문 핵심 인사들이 집요한 구명 활동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이 백원우 전 비서관의 기소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기사도 일면에서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이어서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AI의 진격, 마트 직원 20% 짐 쌌다는 일자리 관련 기획 기사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면 쓸 수 있는 무인 계산기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왕실 위기 트라우마의 영국 여왕 메그시트 속전속결. 메그시트는 메건의 왕실 탈퇴를 뜻하는데요. 찰스 왕세자와 불화 끝에 이혼한 며느리 고 다이애나 왕세자빈 등 각종 왕실 구설을 겪었던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다고 해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가 13년 만에 최대라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매매 가격 상위 10%가 하위 10%와 9.41배 차이라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호주 제물로 내일 밤 도쿄행 결정짓는다. 사상 첫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둔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8강전 다음 날에도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호주의 전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 있는 화훼단지에서 큰 불이 나서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불이나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에서 소방대원들이 잠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화훼단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목재공방 비닐하우스에서 난 불이 인접한 화훼 비닐하우스로까지 번진 겁니다. 한때 대응 1단계까지 발령된 만큼 화마가 거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불타 소방서 추산 4,4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천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날 당시 60대 여성이 머물고 있었는데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택이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이 불로 79살 최모 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평택 공사장에서 40m 높이의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지상에는 50대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부러진 타워 크레인 지지대를 피하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크레인은 1.3톤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옮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결함 여부를 비롯한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부산에서 화물차가 트레일러에 실린 대형 철제빔을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철제빔이 차체 바깥까지 걸쳐 있어서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건데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새벽,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는 소형 화물차. 전방에 갑자기 철제 H빔이 보이고 화물차가 손쓸 틈 없이 부딪힙니다.
트레일러에 실린 24m 길이 철제 H빔입니다. 적재함보다 6m가 더 길어 차체 바깥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끼인 화물차 운전자는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비보호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차체가 반대편 차선을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도 튀어나온 적재물은 여전히 도로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H빔 뒤쪽을 보면 불빛이 반짝입니다. 안전기준, 그러니까 차량 길이의 10%를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트레일러 운전자가 한 겁니다. 하지만 측면에는 어떤 조치도 없었는데 법에도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적재물의 끝에는 안전조치가 충분한데도 측면에서 적재물의 어떤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대 운전자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소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에는 피해가 없어 형사상으로는 피해자도 피의자도 없는 이상한 사고로 결론 내려질 전망입니다. 다만 적재함 길이를 초과하는 화물을 싣고 달릴 경우 미리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트레일러 운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거로 확인돼 범칙금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사의 구형을 듣고 다시 오열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고인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은 20여 분간 진행된 최종 의견에서 왜 고유정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지 조목조목 논리를 펼쳤습니다. 고 씨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 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를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두 건의 살인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에서 비롯된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해된 피해자들의 얘기가 나올 때 유가족들은 오열했고 검사도 목임해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유가족들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빠의 아들 또는 아들의 아빠, 이 두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서는 사형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형은 당연한 구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유정 변호인은 최후 변론 대신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증거들 보고서요. 최종 변론 때 의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정도 미리 알고 있었던 듯 최후 변론을 준비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유족은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꼼수를 쓰면서 또다시 한 번의 공판을 더 얻어가는 피고인 측의 행태에 뭐라 표현할지 감히 말씀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애초 이번 공판을 선고 전 마지막 결심 공판으로 하려던 재판 일정도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변경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기일 연장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달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듣는 재판을 한 번 더 열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20대 미국 여성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4년 전 뇌사 상태에 빠진 한국인 유학생의 장기를 기증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인물인데요. 이 기증인의 부모를 만나서 눈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1만 킬로미터를 날아 한국을 찾은 23살의 킴벌리 오초아 씨 가족. 생전 처음 보는 한국인 가족을 보자마자 뜨겁게 깨어났습니다. 한국까지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어 긴 비행을 무릅쓰고 와주어 감사해요. 킴벌리 씨는 2살 때부터 소아당뇨를 앓았습니다. 18살엔 합병증으로 신장까지 손상되면서 이틀에 한 번 혈액 투석을 받았습니다. It was really hard. I felt different, and it was pain every night. I would constantly be in the hospital.
하지만 한국인 동갑내기 소녀로부터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김유나 씨의 장기를 이식받은 겁니다. 건강을 되찾은 킴벌리 씨는 장기 기증을 결정한 김양의 부모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에게 고맙고 죄송하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지내세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5,500여 명. 하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아 기증인 가족과 이식인이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전혀 교류가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저는. 정부는 금전 요구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남은 물론 편지 교환조차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엄격한 규정이 도리어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는 걸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여 명. 하지만 뇌사 장기 기증자는 계속 줄어들어 450명에 불과했습니다. 서신 교류를 전격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결정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장기 기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장기 기증 가족들이 의미 있는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현지 시각 21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채택과 심리 기간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첫날부터 격돌할 전망인데 백악관 법률팀은 탄핵 소추안이 헌법상 무효라는 내용의 변론 요지서를 상원에 보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먼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이 연설과 함께 운영 규칙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증인과 증거 서류 요구 등에 대한 여부도 결정돼 담길 수 있습니다. 심리 기간도 포함되는데 얼마 동안으로 정할지도 쟁점입니다. 빨리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공화당으로서는 기간을 짧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This final display neatly distilled the House's entire partisan process into one perfect visual. It was transparently partisan performance from beginning to end. 가장 큰 쟁점은 새로운 증인 채택 여부입니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여러 차례 존 볼턴 안보보좌관과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더 많은 증인과 증거를 요구하며 매코널 결의안에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When you have a trial, you hear from witnesses. That's what we do in the United States. And I hope McConnell will allow those witnesses to testify and give us their version of what happened. 백악관 법률팀은 심리에 앞서 불충분한 탄핵 소추안을 신속히 거부하고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110쪽 분량의 변론 요지서를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하원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권력 남용 이론은 탄핵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원 민주당은 미 헌법 위반자들이 트럼프처럼 권력을 남용하고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대통령을 상원이 해임할 수 있게 한 헌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직위를 유지한다면 국가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위험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가탄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의약품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엄마, 이거 엄마 거야?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 줄이야. 계속 통통 튀면서 사는 20년 설 20살의 마음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자동차는 렌탈이 되는데 썬팅은 왜? 루마 썬팅 렌탈 월 1,900원. 그게 말이 돼? 전화 한 통이면 계약 끝. 한 달에 1,9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네. 루마 썬팅 렌탈.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올 시즌 프로배구 남자부 선두는 우리카드입니다. 한 달 동안 지는 법을 잊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팀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창단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마지막 5세트 승부처에서 흐름을 바꿔놓은 우리카드의 득점 장면입니다. 몸을 날려 상대 공격을 받아낸 뒤 반박자 빠른 세트의 토스를 받아 펠리페가 후위 공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창단 이후 최다 타이인 6연승, 우리카드는 요즘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우리카드는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지는 법을 잊었습니다. 상대팀 대표 선수들이 차출된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였지만 이들이 복귀한 뒤에도 연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전광인과 신영석, 최민호가 모두 가세한 현대캐피탈을 3대1로 이기고 절정의 상승세를 달렸습니다. 어느덧 2위 대한항공과의 승점 차이는 5점까지 벌어졌습니다. I think like our team in this moment, like they doing well. So everybody has good condition, and we keep doing well. We keep working hard and to finish this season really good. 전신 드림식스를 인수한 2013년 이후 만년 하위권을 전전했던 우리카드는 지난 시즌 신영철 감독이 부임한 뒤 팀을 재정비하고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합류했고 올 시즌에는 첫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도전합니다. 외국인 선수 의존도를 줄이고 팀 전체의 조직력을 다지는 노력이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경복과 황경민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세터 노재욱의 빠른 토스가 올 시즌 들어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팀 이름대로 우리가 함께하는 배구를 만들어가는 우리카드의 돌풍이 프로배구 코트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5.4도, 철원 영하 10.9도, 광주 영하 2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남서풍이 유입이 되면서 서울과 철원이 4도, 광주 낮 기온 10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찬바람 덕분에 공기는 깨끗합니다. 오늘 경기 북부 지역만 오후 한때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전국이 맑은 모습인데요. 낮 동안에도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영남과 전남 지역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4도, 대구 8도, 부산과 광주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설 연휴 첫날 영동 지방에 비가 오겠고 이후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